20장 정도의 그림 정도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거 아마 시간 제가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20장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미리 학습을 많이 하셨지요. 네, 하셨지요. 그래서 주어진 얘기들 보건대도 거기 집합이라는 단어들, 아마 도시라는 단어들, 한옥이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 사이트를 보건대는 제일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소위 수선전도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어떠한 형식의 그림 혹은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 혹은 그 땅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늘 보셨지만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산 혹은 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산들이 이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냥 물길 같은 게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반듯한 선으로 그려져 있는 길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속에서 아마 공성운동 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지적을 여러분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위치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산경표라고 하는 왜 그런 책이 있잖아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편찬한 책인데 산들의 족보를 정리해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리를 볼 때 산의 절대적인 높이보다도 산과 산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었잖아요. 소위 뭐 맥이 끊어지면 큰일 난다 생각이 든 것처럼 그런 걸 일단 산경이라고 표현하셨을 텐데 그 산경하고 산경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맞물리는 부분이 물길이 있을 테고 물들은 또 당연하게도 그 성북동 골짜기 출발한 물이 결국에는 이 황해바다까지 이를 테니 그 수계라고 하는 것에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옛날 지리 시간에 배울 때 한반도는 노년기 무슨 지형이라고 배우면서 조금 더 멋있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주름이 많은 지형일 텐데 그러니만큼 특별히 이 산경과 수계의 관계가 굉장히 촘촘하고 이렇게 주름지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저는 그렇게 우리 땅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저는 비스듬히 안 보입니다만 이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길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튼 이어져서 한강으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저 끝까지 나가는 물길일 테고 그리고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러한 소위 산경들은 이어져서 소위 한북정맥으로 해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백두산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산경과 수계가 만나는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있고 나서 그렇게 공감합니다. 뭐 이런 그림도 하나 있어요. 거기 그러면은 경강부 임진도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그 그림보다는 훨씬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진 지도네요.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땅들을 찾을 수 있지 않으세요? 지금 토성이죠? 토성이 거기부터 이렇게 빨간 줄들이 몇 개 나왔네요. 내가 좀 나와야 되나? 맞죠? 그래서, 여기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또 하나 이렇게 나오는 빨간 줄이 해화문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굉장히 큰 스케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거칠게 그려진 그림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사이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이렇게 굉장히 큰 지도 속에서도 식별되는 위치에 있는 사이트를 여기 운영위원장님과 심사위원장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서운동이라고 하는 지금 좀 이따 점점 보게 되는 그 땅은 사실은 지금 이 보는 스케일 속에서도 그 위치를 이렇게 가늠할 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아까처럼 산과 물이 만나고 그다음에 길이 만나는 자리일 텐데 그리고 아마 그 길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양주에서 넘어서 여기 이렇게 나루를 건너서
개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 길 선상이 있겠, 그 길로도 이어지겠습니다. 아래 보는 사진은 이게 사패산에들 가보셨어요? 사패. 소위 그 불수도북 이렇게 할 때 불수사도북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암산, 그다음에 수락산, 그다음에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이렇게 막 종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서울의 외곽, 소위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특별시의 경계가 그 산들의 능선으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패산은 조금 빗겨 있는데, 사패산에 올라가면은 고구려의 보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루쯤에서 바라보면은 이 고구려 병사의 시선으로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다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수락산이고, 그림자는 넘어있는 것이 불암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이쯤에 휘하게 아차산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 위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이쪽 동쪽에 여기 이렇게 벌판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산과 요 사이에 있는 그 길 정도 됩니다. 아마 멀리 이으면은 해안을 나선 아무개가 아무튼 뭐 그 길로 해서 북쪽으로 가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좁혀보면은 소위 요즘에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서울 시티 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가지고 세계유산 잠정 목록을 일단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게 단지 어떤 산 위에 쌓은 두텁게 쌓은 돌로 쌓은 성곽 하나만을 세계유산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상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하고 있으시죠. 당연히 그것은 지형의 문제랑 같이 묶여져 있는 문제죠. 또 어떤 부분은 성과 인접해 있는 20세기 주로 후반에 이렇게 형성됐었던 소위 그런 정착촌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최근에 뉴타운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극복의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창신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죠. 창신동 요새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한편 남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신궁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웠던 자리니까 1925년에 또 그런 어떤 근대사의 어떤 어두운 부분 내지는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슈들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부라고 하는 말처럼 당연히 그 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이 지어진 곳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는 어디 뭐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이 성이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여러분들 한 번 더 가늠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해화문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곳에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화문인데 아시다시피 해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 중간쯤에 있었던 문들을 갖다가 큰 길을 내면서 한쪽으로 옮겨서 소위 리컨스트럭션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큰 모델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가시면 원래 아마 지상천대 굉장히 높은 쪽에 레벨이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깊이 이렇게 패여진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해화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쯤 되네. 아까 빨간 기둥에 잠깐 봤더니와 여기서 흘러가는 물길도 봤을 텐데, 조금 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소위 여기가 이제 카톨릭 대학 정도가 있는 부분이고, 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아마 실제로 사이트 자체는. 근데 다들 가보셨겠습니다만 낙산에서 이렇게 해화동 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풍경이 좋잖아요. 날이 좋은 날이면 저 멀리 저 북한산의 능선이 보이고, 그렇지만 자칫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이런 또 거대한 또 아트된 그 큰 벽이 보이긴 하지만, 또 가깝게는 장수마을과 같은 이 지형에 잘 이렇게 앉혀져 있는 다소 남루 하나, 아무튼 앞으로 잘 이렇게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동력의 가치 있죠. 그리고 나면 저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을 가지고 작업할 때 심지어 동성운동조차도 평평한 땅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미세지형 이렇게 있는 땅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기업들을 적어도 예민하게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도시나 그런 건축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작업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쯤인 것 같죠? 그렇죠? 이쪽으로 보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그쯤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이렇게 지워지고 건물로 덮여지고 그래서 그 밑에 원래 어떤 구조가 가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지도를 그냥 보면은 지금 여기쯤이겠죠? 여기쯤이겠죠. 성곽이 이렇게 있고 거기를 전차 노선이 이렇게 자르고 나가고 그리고 이게 그 신설동 노타로 내려가는 큰 길이 테니까 어디 여기 어디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능선과 그 다음에 이 해화문을 나서서 저쪽 양주로 가는 길과 물길 정도로 위치가 정해졌던 것이 아마 그 다음에 전차길이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길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그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43년 지도인데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1936년에 이 대경성으로 이 소위 그냥 경성이 대경성이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좀 나이 때는 기억을 하시나요? 조금 전에 봤었던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성부가 도성과 성조 신리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다고 하면 1914년에 그 경계가 용산까지만 도성과 용산을 포함하는 굉장히 작은 영역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1936년에 경성이 이제 행정구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한 스케일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도성과 그다음에 제일 중량성까지 이런 부분들이 1936년에 새로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원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성저 신리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것이 일제를 거친 다음에 36년에 도시적으로 확장된 거잖아요. 그 초이쯤에 여기쯤에 지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너무 흐리네요. 근데 지도를 너무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지금 요 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겠지만은 도성 바깥에 지금 물길이 만난 처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36년 지금 됐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먼저 봤을 때 좋았나요? 그러니까 소위 도성이 있고 그리고 이 대체로 강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36년에 경성도의 경계를 편입되는데 그 자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10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그 중에 소위 도남지구라고 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937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길이 해화문을 뚫고 나오는 길이네요. 그리고 이 물길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저 위에 흘러내려던 물길이 이렇게 돌아가고 해안에서 나오는 길이 만나는 자리가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더 주목해서 보라는 그 사이트.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보니까 우리 선남 교수님이 더 나중에 좋은 설명을 주고 오겠습니다만 그 여러 인덱스를 보니 거기가 제척지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 여기는 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제척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 지구 안에서는 유보된 지역으로 일단 되었던 것이네요.
그렇지만 1920년도에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니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도시 격자들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격자의 사이즈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40m 곱하기 한 100m 정도 되는 크기로 썰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놈들은 각각의 물론 조금씩 다르겠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 80, 90일 수도 있고 세로로 있는 놈도 있고 어떤 놈들은 길어서 반으로 잘린 놈들도 있고 좀 두장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땅은 이 땅인가요? 이 땅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격자들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 격자는 다시 지금 아까 대체로 한 필지의 면적이 한 80얼마나 아까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로 한 90에서 100제곱미터 정도 사이 되는 크기로 그러니까 10by 10 정도 되는 어떤 거는 9by 10 되기도 하고 그 정도의 필지들로 쪼개지고 그 쪼개진 필지 위에 한옥이 올라앉아서 이렇게 가득 한옥으로 가득 찬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은 이건 발표된 논문이니까 서울학교 논문 같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설계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논문 쓰러 때 그렸던 도면이에요. 1990년에 그린 도면인데 그 중에 한 그 블럭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10으로 분된다고 그랬으니까 대체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쯤 있네요. 여기 그 정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 6, 7, 이거는 조금 약간 빵빵한 어떤 격자이네요. 그놈들이 이렇게 썰려져 가지고 됐는데 저놈의 평면을 10번에 해주면 이렇게 생긴 평면인데 이 북쪽으로 하는 작은 골목길을 가다가 계단을 올랐으면은 문을 열고 문간을 지나서 들었으면은 요만큼 문간에 있는 문간 속에 계단이 있는 거죠.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청이 대청의 왼쪽으로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청의 오른쪽으로 건넌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의 앞쪽으로 부엌이 있고 조금 길이가 있어서 그 앞쪽으로 건넌방이 다시 있고 그리고 이쪽에 붙어있는 것이 문간체일 텐데 문간체의 문간 옆에는 작은 측간이 있어서 여기서 배설을 하면 이쪽에서 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평면이 원래 우리가 100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살아왔었던 전통적인 한옥이 지금 봤었던 것처럼 어떤 도시의 격자 위에 얹어지면서 언제 대체로 한 1940년 조금 그 직전에 그러면서 디귿자의 평면으로 이렇게 유형으로 완성된 것 그것이 도시 한옥입니다. 이렇게 승계하시는 내 논문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지금 보니까 저는 보니까 부엌은 이렇게 밑에 좀 꺼져 있고 위에 다락이 있거니와 지붕의 연마로서는 이렇게 일치된 쭉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소위 도시 한옥의 평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놈이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형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고 옆에 들어가는 집이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온 골목을 가니까 이 흉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자기가 위치를 돌아앉거나 자기 땅에도 조그마한 골목을 만들거나 하는 변형들이죠. 사실은 일본 사람이 일본 관리들이 40 곱하기 80 혹은 40 곱하기 100 정도로 땅을 좁힐 때는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생각했었던 그림이나 집의 모양은 한옥은 아니었겠죠. 소위 일본의 마찌아라고 하는 집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좁고 긴 필지로 되어져 있는 거. 오사카든지 교토 등등등에 있는 좀 큰 거는 6m 곱하기 20m 있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4m 곱하기 한 12m 정도 되는 걸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 땅들이 이렇게 썰리지 않고 이렇게 썰릴 거로 기억했나요? 지금 10이라고 치면은 5 곱하기 20m짜리의 땅으로 썰릴 거로 예측하면서 40 곱하기 100 정도의 블록을 이렇게 걸어온 거겠죠. 근데 그러한 것 위에다가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은 기본으로 중심에 마당을 갖는 형식일 테니까 이것이 미음자로 갔던
그렇지만 가장 작은 평수로 마당을 품을 수 있는 게 디귿자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이것이 진화돼서 새롭게 도시 주택 위용으로 완성된 것이 도시 한옥입니다. 이게 이제 90년 정도에 이렇게 정리됐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자기한테는 잘 안 맞는 땅이었지만 적응을 해가면서 많은 도시들에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수없이 많은 변형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집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문동 사이트 속에 있습니다. 일종의 연립한옥들인데 디귿자를 채 스스로 갖지 못할 정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대개 한 6m 곱하기 한 7m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자를 갖지 못하고 기역자들이 계속 연속돼가지고 마당을 할 때 기대면에서는 담장과 문간을 잡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아까 사진 속에서 저기 성 내려가서 그쪽에 보면은 지금도 이 땅들이 남아있어요. 한편 성북구청 쪽의 면에 있는 조금 더 보문동 길, 넓은 길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좀 관심을 갖고 더 보면 이미 또 봤겠지만은 거기에 2층 한옥들이 있어요. 2층 한옥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 것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디귿자들이 쫙 박혀 있잖아요. 그 디귿자인데 디귿자의 기대면에 있는 소위 요 문간체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서는 앞에는 2층이고 뒤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져 있는 단층집이 있는 거죠. 그 디귿자의 평면을 그대로 갖고 있대. 왜 디귿자를 가졌다고 그냥 제가 간단히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집의 중심의 마당을 바꾸시고 거기에는 햇볕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근데 길에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한 도상이 이제 옆으로 계속 증식되거나 혹은 밀도의 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중충화되는 과정들을 겪었던 게 1940년까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의 흔적들이 제일 잘 남아있는 곳이 보문동 혹은 도남지구죠.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은 또 관심에 따라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될 텐데 누차 얘기하거나 그쪽으로 관심이 가지 말고 이제 창의적인 과정으로 가셔야겠죠. 근데 이번에 어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또 직접적인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은 작년에 그 성북구청장의 요청으로 도대체 성북구에 한옥이 몇 채가 있어요라고 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셌어요. 근데 거칠게 여러분들 조금 보면은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북촌은 창덕궁, 경복궁 사이이면서 율곡로 북쪽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한옥이 1000채쯤 있습니다. 필지는 한 2,500개 정도 필지가 있어요. 1000채 정도의 한옥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서촌 쪽에는 500채가 좀 안 되는 정도의 한옥들이 있어요. 한양도성 안쪽에는 대체가 4,000채 정도의 한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서울에는 지금 한 1,200, 아니 12,000채, 13,000채 이런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어디까지는 한옥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또 겉으로 봐서는 한옥이 아닌데 이렇게 들추고 보니까 한옥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되게 그런 정도의 총량 속에서 이제 성북구에서 한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어느 구보다도 이 소위 뉴타운 예정구역이 많은 거예요. 혹은 재개발 예정구역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도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오래된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무튼 그렇게 뉴타운의 어떤 그 광풀이랄까, 재개발 예정지구 때문에 그렇게 노후화가 오히려 가속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게 옳지도 않거니와 또 그 대신에 그러한 다행히 그럴 때문에 남아있는 한옥을 어떻게 다시 자산으로 혹은 또 그 성북구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적인 가치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얼만큼 여기 그 성북에 한옥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세봤어요. 제가 직접 세지는 않고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보니까 1618채가 있어요.
이제 그럴 줄 알아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세팅하는데 1618채가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이냐면 석가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센 거예요. 어떤 데는 이미 기둥의 벽체가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철골로 바뀐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식 기와 기둥이었으나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시멘트 기와라든가 뭐 바뀔 수도 있지만은 한옥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청화 밑에 석가래가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물론 둥근 석가래를 기준으로 했어요. 둥근 석가래, 그게 있다는 얘기는 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리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걸 받치는 기둥과 보혜 구조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석가래 위에는 당연하게 한식집을 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등급은 다릅니다만 대체 한 1600채 정도의 한옥이 성북구에 있고, 그렇게 있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도남지구라고 하는 토지액상에서 거의 전체가 한옥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일산, 분당 이런데 거의 뭐 한 80, 90% 이상의 아파트인 것처럼 이 도남지구에 사실 집중적으로 한옥이 건설되었었고 그 한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기억을 담고 있는 어떤 도시의 장소이고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옥들이 대체로 조금 입장을 보면 이렇게 성북천을 따라서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성신대 앞쪽에 있는 덩어리, 정릉 이런 정도의 그런 밀집도가 높은 한옥이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땅이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뭐 이런 작업들은 이제 이제 지난 여름에 좀 작업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좀 더 밀도 있게 집과 집의 관계가, 한옥과 한옥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소위 이렇게 존중하면서 진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골목들 한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이제 우리 위원장님과 김영수 보내드렸더니 그 중에서 여기를 이제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이미 여러분들은 젊은 건 활동하는 뭐 프로페셔널 건축가들이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옥을 얘기했지만 한옥과 한옥의 사이든 한옥과 한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든 등등에 대해서 이미 행간에 다 있는 얘기겠죠. 그럴 수 있는 땅들이 이런 정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제가 그 다음에 쭉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나요? 예. 그래서 이 땅들은 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다. 아무튼 아까 제가 이런 걸로 제보하는 일들을 저는 공부를 하는데 이 땅이네요. 근데 그 땅들이 사실은 하나 보면은 한옥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다세대주택이든지 어떤 뭐 분리생활 이런 것들 채워져 가는 과정 속인데 이게 어떠한 원칙을 갖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규칙들을 발견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아까 얘기처럼 한옥을 세다가 그냥 더 나가서 작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각해가 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분들한테 주어진 땅 여기인가요? 여기입니까? 여기가 주어진 거네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튼 한옥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남겨져 있고 이게 북쪽에 변해 있었던 땅들은 지금 바뀌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 도시한옥이라고 하는 그 디귿자형 한옥이 제일 좋아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변형해서 보셨지만 남북 방향의 길을 좋아하죠. 남북 방향의 길이어야만이 디귿자라고 하는 놈이 남쪽으로 열려져 있는 디귿자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또 눈빛으로 다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쉬운 얘기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한옥이라는 디귿자의 평면이 어떤 타이포로지를 하는 것이 유니티의 타이포로지가 아니고 그 디귿자라는 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디귿자라고 하는 것이 남쪽으로 열려져 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방의 골목과 같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소위 햇볕이 잘 들 때 도시의 어떤 중정으로서의 폼을 가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남북방의 골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이 도시격자를 배열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땅의 경우에는 남방향의 골목이 아니고 동서방향의 어떤 골목을 갖는 것 위에 한옥이 얹어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디귿자가 이쪽 동쪽으로 해서 열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요번에는 이 안에 평면을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평면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거라고 칭내리면 여기가 대청일 테고, 대청에서부터 요 안쪽으로 있는 것이 안방일 테고, 그 안방 앞에 부엌이 있을 테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날개가 문간체인데 가운데 문간이 있고 한쪽 옆에 방이 하나 있고 그쪽 틈에 원래 직간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요 디귿, 요 놈이 여기에 붙으면은 아까 얘기한 전형적인 디귿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동서방의 길에 놓이면서 놓여진 거겠죠. 그런데 아래쪽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 큰 변형이 생기기가 쉽겠죠. 들어가는 방식이 북쪽에서 진입하게 되니까 거기야말로 진짜 어떤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면이 구성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좀 좋지 않은 평면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식 여러분들 작업을 지금 하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실은 보면 그게 많은 켜들이 겹쳐져 있어요. 소위 역사도시라고 하는 건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기억이 존중돼야 되는 장소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가 역사도시가 아닐 때, 어떤 층위가 두터운 도시가 역사도시일 때,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이거 역시 지금 심사위원의 말과 전혀 다른 거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억은 사물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면들 속에서는 아무튼 그 인면의 어떤 레이어 속에는 그러한 많은 어떤 시간적인 층위들이 그 아주 그 처마와 혹은 기둥 사이에 혹은 거기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셈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거는 제 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와서 좌담에 처음 보고 나서 우리가 늘 땅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한옥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주어진 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작품을 기대하는데 창의적으로 여기 개입하는 그러한 자세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